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2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녹화를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제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봤자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나 이제 나이 들어서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고 서운한 생각, 아쉬운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평범한 집에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런 고생을 안 했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유튜브로 2년 동안이나 얘기할 거리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든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물론 이제 우리 속담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결코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적으로 그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 70이 다 된 상태에서 옛날을 회고해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되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애인 복지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장애인 복지 신문이라는 신문이 창간되기까지 어떤 배경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88 서울 올림픽 직후에 이제 이어서 있었던 서울 패럴림픽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은 어느 나라나 이제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을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IOC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이제 그냥 치르는 의례적인 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 행사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60년대 박정희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김정일 총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이어서 일으키는 바람에, 군인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또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같은 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암담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은 후보들은 늘 이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등에 대해서 복지를 살피겠다라고 공약은 하지만, 그 공약이 빌공짜 공약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선거 때는 그렇게 요란하게 입으로 외치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몰라라 해버리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그88 서울 올림픽 때 그 장애인들이 이제 서울에 모여가지고 패럴림픽을 치르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으로 그 살아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에 온 외국의 선수들이 내가 장애인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것이 물론 자랑거리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사회적으로 그, 그 피해를 끼치는 그 부끄러운 일도 절대 아닌데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한 그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 스스로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팔다리가 정말 다 잘린 그런 그 맨몸을 그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수영을 하면서 그 수영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그 당시까지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휠체어 그 마라톤을 통해서 42.19km라는 그 긴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장애라는 그 현상?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회적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물론 며칠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은 그, 그 짧은 기간에 서울에 왔던 장애인들이 그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그 효과는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그 커다란 그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굳이 이 패럴림픽 얘기를 장황하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장애인 복지신문을 창간하려고 마음먹은 그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그 계기가 이제 패럴림픽을 통해서 뭔가 우리도 장애인들 스스로가 이 사회를 향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고 그것을 그 바꿔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신문사를 그 창간하고자 했던 그 창간 준비위원들이 20대 중후반의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 정립회관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수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거기서 이제 정립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각자 그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그 단체 활동을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계몽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언론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그 계몽 활동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87년 시작기 때 이제 학교에 취직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학기는 담임까지 맡아서 이제 그 담임으로서 역할도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실기 지도 위주로 이제 쭉 했기 때문에, 그 미술학교에서는 그 실기 선생님들이 그 주 종목이고, 일반 학교에서 그 핵심 과목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국영수가 오히려 기타 과목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그냥 기타 과목이라고 치부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기는 이제 그 시간 배당이 워낙 이제 많고, 그러니까 공통 실기 이제 소묘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었고, 각 전공별로 뭐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등 이렇게 그 전공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실기를 그 담당한 선생님들은 그 수업 시간도 많아지고, 또 수업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실기 수당이라고 할까, 어떤 급여도 다른 그 일반 그 국영수 같은 일반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받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기를 뭐 두 타임, 세 타임 이렇게 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소득 측면에서는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런 신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88년도 12월 말쯤 돼가지고 그 예림미술학교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박 선생님도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 송년회 파티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그 뭐 젊은 장애인들이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가서 뭐 어떻게 좀 돼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뭐 연말 송년회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안면이나 익히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도 이제 서울예림미술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미술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학교가 있는 낙성대 맞은편 쪽에 이제 있었고, 그날 그 장애인 복지신문 그 창간준비위원회가 이제 그 송년회를 하는 장소가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럼 가서 인사나 하자라고 갔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선생님이 그 창간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신문사가 이제 창간되고 나서 그 편집장을 맡았던 친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신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일지는 뭐 짐작이 가는 바였고, 이제 창간 준비위에 이제 참여한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 전부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의 정도가 나보다 약간 가벼운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양목발을 듣거나 하는 그 중증인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내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직에 있으면서 월급이 많이 정리하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같이 해야 될 일을 저 친구들한테 그냥 떠맡겨 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미안한 생각 이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패럴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선입관, 내 편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워낙 그 어떤 정부 정책이나 사회 인식이 대체로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결코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언론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그 최소한의 이제 기본 그 자본이 있어야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 한겨레 신문을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한겨레 신문도 시민들의 어떤 그 소액을 기부받아 가지고 이제 신문을 창간했던 것처럼 이 신문사도 그 시민 모금을 통해서 이제 신문 창간 자금을 확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기업체나 아니면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 가지고 뭐 수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문을 만든다면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당당한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그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그야말로 푼돈을 모아서 창간 자금을 하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이렇게 장애인들의 그런 자발적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한 1억 원 정도를 그 당시에 이제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창간을 하는 날까지 모아진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창간 날짜가 89년도 4월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송년회 모임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창간 자금도 모금을 하고 또 신문 창간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제 89년 4월에 돼서야 창간호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또 이제 저도 그냥 그럭저럭 이제 살아갔을 텐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전혀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장애인 복지 신문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는 서서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